네, 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차관을 임명했는데요. 오늘도 직접 브리핑룸에 나와서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죠. 대통령도 민심 청취 기능 강화라는 명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폐지 약속을 했었는데 이것을 번복한 데 대한 부담도 있겠죠? 그렇죠. 대선 기간 동안에 약속을 했잖아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예.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치와 관련돼서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아무리 대통령실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두 개가 사라졌어요. 집권하자마자. 예. 제일 사라진 게 정책실이 사라졌습니다. 정책실이 어떻게 됐죠? 다시 복원됐죠. 민정수석실 사라졌습니다. 폐지했다가 다시 복원. 왜냐하면 어떤 조직 내에서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하튼 간에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에 충실한다 그러면 뭐 비판의 여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사정 기간 혹시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이 의혹을 불식시키고 진정하게 나름대로 정말 민심 청취를 잘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순기능이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이 폐지를 약속했던 이유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정기관 뭐 통제라든가 이런 그 부작용이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지금 다가오는 9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앙지검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어 온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거 정부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부터 그렇고 이제 후보 때도 그렇고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많이 드러냈어요. 예. 그 과거 정권들에서 사정기능이 너무 강화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었는데 지금 이제 민심 청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민심 청취하는데 왜 또 검사 출신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주현 이제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했고 대검 차장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옷을 벗었는데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동의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굳이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하면서 굳이 그 자리에 그렇게 말이 많은 검찰 출신을 또 써야 되는지 민심 청취와 검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까 저기 화면 보니까 이 김주현 수석이 민심을 꼭 열심히 청취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런 이제 취지 얘기를 하던데 그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잖아요. 지금 만약 민심 청취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도 왜 검찰을 통제하려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강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사정기관을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은 분명히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앞으로 이제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요직에 기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 말씀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오늘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설명을 했는데 최근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원석 총장,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이제 신속 수사 지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인지 아니면 특검법 통과가 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그 사전 작업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9월. 그럼 4개월 사이에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아마 핵심은 이럴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김건희 여사를 과연 소환할 수 있느냐라는 것 쪽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반기를 든 거냐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부분이 나올 텐데 그거에 일단 답은 9일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어떠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네. 윤곽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형태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 부분은 모든 검찰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기조 속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유원석 총장도 결국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라는 걸 피력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하튼 뭐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수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나름대로 변명을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핵심인 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문제로 우리가 좀 좁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도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는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 교수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는 여권 일각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부 검사 3명을 또 투입하기로 해서 이걸 두고 이제 그 여권의 시각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좀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네.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명품백 이제 그 사건인데 의혹 사건인데 수사를 안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검찰총장으로서 말이죠. 이 사건이 고발장이 접수된 게 지난해 12월이었거든요. 예. 12월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한다는 것도 검찰총장으로서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네. 또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사를 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제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여러 가지 정책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까 지금 방금 이제 녹취 나왔던 전 그대로를 일단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이제 뭐 특수부 검사를 보강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명품백 이 예. 사건 말이죠. 근데 뭐 특수부 수사까지 이제 보강을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형사부에서 하지만 특수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 검찰총장으로서는 아무튼 이 수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뭐 보강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인데 일단 배우자는 말이죠. 이 청탁금지법상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불기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불기소되면 또 나중에 뭐 야당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수사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의구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특수부 수사를 이제 보강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특수부 예. 검사.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대로 어떤 무슨 뭐 특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어떤 뭐 대통령과 검찰이 뭐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한간의 말들이 있더니 전 그렇게 거기에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야,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동안 이제 여권에서 그렇습니다. 주장해온 것이 몰카 공작이다 뭐 이런 얘기 해왔잖아요. 그 부분도 조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조사 안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었던 기본적인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예.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조사나 다른 조사에 미흡한 점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특검을 받는 게 그동안 전통적인 하나의 방식이었었는데 여의도 공식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예. 공수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은 보고 거기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차원에서의 특검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그 특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그 음. 뭐 예를 들어서 제거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거를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태원 그 특검과 특별법과 여기 지금 얘기하는 최상병 특검은 다르지만 그래도 네. 전통은 특검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방어막의 성격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지금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사가 만약에 미흡하다면 뭐 특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검찰에서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또 결과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검찰 조사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함께 올 9월 자신의 임기 만료 전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매듭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 이재명 교수님. 대표 수사를 매듭 짓는 게 맞죠. 지금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예. 여러 갈래 이제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이러는데 아무튼간에 이 검찰총장이 이제 9월달에 임기를 마치고 네. 새로운 검찰총장한테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남기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제가 봐도 제가 검찰총장이라도 지금 임기가 2년이 다 끝나갔는데 예. 이 사건이 지금 여전히 지금 이게 뭐 매듭이 안 지고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그건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게 맞죠.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1야당 대표인데 115석을 이제 차지했잖아요. 현재는 아직입니다만 22대 국회가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의 사고 리스크가 이게 사실은 선거 기간 중에 말은 안 나왔지만 이게 여전히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사고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이제 윤 대통령까지도 사고 리스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있고 최상병 특검이 어쨌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제 의혹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고 리스크가 여야 모두에게 있는 상황이 이게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우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기소가 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건 사법부 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검찰 차원에서 매듭 지고 빨리 매듭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이 야당 대표의 사법 문제를 계속 안고 가냐고요. 뇌관처럼. 이거 사실 거론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사법의 법치 영역이긴 하더라도 이게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굳이 뭐 정치의 사법하다, 뭐 사법의 정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저는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기 끝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좀 속도를 붓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언론 빼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기일에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은 재판 진행 가능하실까요? 증인신문 늘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김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인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도 나왔고 한데 사실 여권에서는 그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좀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계속 역공을 당했고 선거까지 진 거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거의 집권 2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실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두 단어가 참 거슬리잖아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전부 다 사법으로 끌고 가는 것도 문제고 또 사법부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정치화되는 게 또 문제고 네. 이 두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한국 정치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죠.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고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예. 가장 큰 그 지적 중에 하나가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예. 조국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1심, 2심 판결이 2024년 지금이면 5년을 끌 수가 있는 4년 만에 부분인가요? 나왔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의 재판이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여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 이재명 대표의 큰 전략은 사법부 판단을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불치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백현동 대장동 있지만 저는 선거법 1심과 관련된 부분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재명 네. 대표와 관련돼서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복잡한 아니기 사안이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선거법서부터 1심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저는 재판이 진행돼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와 2년여 만에 함께 등장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게 역시 즐거운 일이야. 당신은 부모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3년은 안 되고 2년? 2년 반. 대선 끝나고 처음이니까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네요. 네, 최 교수님, 김혜경 씨가 공개석상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그 법인카드 의혹이 그렇죠. 제기되면서 이제 사과를 했죠. 공개석 네, 그 이후로 사과했었죠.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이번에 나온 건데 이걸 두고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더라고요. 이 행보 자체가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잖아요. 그 사건을 김혜경 씨. 김혜경 네, 씨 제가 잠깐만 김혜경 여사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여사가 잘 안 나타났어요. 공식석상에 안 나타났었는데 어떤 선거 끝나고 제1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야권 연합 범야권으로 하면 뭐 192석이나 되긴 합니다만 예. 약간의 그 자신감 같은 거를 좀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공개석상에 안 나타나다가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 돌파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뭐 사법부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에 저도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리 사법부가 사법부들의 절차가 있겠죠. 또 증인 신청하면 증인을 다 들어야 되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마냥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해요. 너무 오래 끕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난 쯤 돼가지고 이제 사건이 2심 판결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사법부 내를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사법적 문제를 오래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이게 물론 뭐 판사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증거 보존도 해야 되고 증인도 해야 되고 재판부가 더 바뀌면 또 재판부가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정치적 사건은 빨리 판단 내려달라 말 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김 교수님도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그렇습니다. 정치화 걱정하셨습니다만 결론을 낼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결론 예. 내야죠 이제는. 예. 예. 이걸 두고서 이제 거대 야당의 출범을 앞두고 힘과 실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사실은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뭐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일당이 된 이 민주당을 상대로 여의도 안에서는 저희가 적어도 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 교수님, 그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등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온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되게 참 비정상이 오히려 더 고착화되는 대통령의 부인이 선거 투표를 하는데 비공개로 한다. 그것도 참 어색하잖아요. 예. 그리고 제1야당의 그 부인이 공개적 활동을 좀 못하는 것도 지금 비정상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정상화 서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수사를 받는 거와 행보를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수사를 받기 때문에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있어야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행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당당하게 당대표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김건희 여사든 김혜경 여사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활동을 하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나경원 당선인이 얘기하는 식으로 용산 대통령이 여의도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제 하 속에서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이중적 정통성이란 말을 해요. 이중적 정통성. 네, 그러니까 듀얼 리지로머시라 해가지고 결국은 의회도 국민이 선택한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두 권력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를 끌고 가라고 한다면은 입법 권력은 지금 야당하게 있는 거고 또 행정 권력은 지금 여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분점 정부 형태인데 미국에는 이 분점 정부 형태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8년 중에서 6년이 우리 같은 여서야 됐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러한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서 협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하느냐 원활하게 하느냐 그거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아무리 192석이라고 여건이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당론을 정한 거는 무조건 입법화해야 된다.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의회 정치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화되게 되면 뭐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입법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석이 많은 거와 더불어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만이 나름대로 의회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비판적인 논평을 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론을 따르라 이렇게 당선인들 앞에서 얘기한 것이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좀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이제 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혹시 나중에 또 과거처럼 거기에 이제 찬성표를 던지면 어떤 그런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될지 당내에서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네. 대표가 자신감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객관적으로 봐서 국회법에 맞지 않아요.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당론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게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다고요. 국회법에. 한 명이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거. 헌법에도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한다는 게 헌법에 나와 있고 그렇죠. 국회법에는 당론에 기속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국회법에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있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명시로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충분히 의원들은 정당이란 정치 결사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당론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논거를 된 거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일리가 있어요. 당의 공천을 받아서 됐으니까 예. 저도 당론을 정한 건 따라주라. 다른 것들은 모르겠으나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민감한 것들은 당이라는 걸 당의 공천을 받아서 됐으니 따르시오. 일리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잘못하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과 헌법이 위반된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 기구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나중에 체포동의안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한번 표결에 통과됐잖아요. 아마 그런 걸 의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알 수 없어요. 뭐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말씀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예. 그 의도 자체는 알겠어요. 당론이라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겠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런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지금 여당에서도 이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됐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회견에서 취임 2주년 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만 좀 과거와 좀 상황이 달라졌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탈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내에서는. 예. 뭐 이탈표라는 한 17표 정도 이탈이 되면 이제 그 의결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뭐 혹시 총선에서 낙선한 분이거나 아니면 공천을 못 받은 분이 있어서 이탈이 올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이탈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어차피 이제 여당에서 계속 있는 동안 대통령 같은 당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집권당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그 낙선자라든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뭐 자리라는 걸 포함해서
뭐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제 17표까지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예. 만약에 또 재결이 안 되면 저는 22대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야당이 다시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절충안이 뭐냐면 나름대로 공수처의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 그 공수처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다시 국회로 오면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재의결하는 방법이 뭘까를 아마 고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예. 근데 그럼 무조건 안 된다. 그들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야 간에 있어서의 협치는 사라지고 오히려 적대적 공생관계만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대통령하고 지금 야당 대표가 만난 지가 한 달도 아직 안 되지 않았나요? 그때 서로 협치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협치 정신이 좀 살아나올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런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도 지금 처음부터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과연 협치가 복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이 최상병 특검은요. 예. 제가 보기에 그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그 공수처 수사 끝나고 하자는 게 논리가 궁색해 보여요. 이제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선거 현실적으로. 끝나고 그런 논리를 펴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설득력이 아니, 있겠느냐. 일리가 있는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죠. 공수처는 민주당에서 만든 기구이기도 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내정을 했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지도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공수처는 지금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의 기소권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인 경찰관에게만 기소권이 있다고요. 어째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최상병 특검 관련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련된 의혹에 관련된 사건은 대통령실이 연루돼 있는 의혹이란 말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검찰이 과연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가 지켜보고 해야지 왜 자꾸 특검이 하냐라는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게 들린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현실 정치라는 게 22대 가서 반드시 이거 다시 올릴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항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그거 조율을 해야 돼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예. 해야죠. 야당한테. 지금 그게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있는 바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여야가 좀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특검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또 올릴 겁니다. 22대 하면.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 여소야대 정부에서 아까 말씀 분할 정부, 디바이디드 거버먼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현실 정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수처 수사하니까 그거 지켜보고 갑시다. 이건 논리적으로 대단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여소야대 정부에서 이거를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시 재의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여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해요. 그게 정치 복원 아니겠어요? 예. 김 교수님은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네네. 최상병 특검법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입장을 아마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바라보십니까? 거에 그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고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심한 경우에는 필요하면 나도 조사받겠다. 라고 대통령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제 협치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대통령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있었으면 어땠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으면 이렇게 나름 바로 그냥 합의를 깨고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불협화음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출항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취임 전부터 대여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죠. 22대 국회 첫 법안은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바로 발의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여야 충돌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협의가 된다면 좀 충돌도 좀 피해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니까 뭐 개혁 기동대다란 말도 나오고 뭐 찐명 친명이 완전히 이제 라인업이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원내 대표단이 22명으로 22명 구성됐는데 됐잖아요. 예. 개혁 기동대라고 이름이 명명을 개혁 했다는 기동대예요. 개혁은 좋은데 이게 이제 여당을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쪽으로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사실 이 의회는 완전히 지금 야당이 다 장악했잖아요. 아까 뭐 나경원 뭐 당선자의 당선인의 여당 뭐 여의도 대통령 뭐 국회 대통령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여의도 예. 대통령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밀릴 겁니다. 막 의석이 일단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 대통령 여권이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의 지지를 높이면 돼요. 국민들의 이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낮잖아요, 좀. 이걸 한 45%까지 올리면 의석이 적어도 야당이 함부로 못할 겁니다, 아마. 특검도 물론 할 건 해야 되겠지만 저렇게 특검 패키지로 막 하잖아요. 저렇게 된다면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이거 민주당이 좀 심하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논거를 대려면요 지지율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까지 낮고 의석은 180석밖에 안 되고 뭘로 싸웁니까? 그럼 지지율을 높이는 길은 뭐겠어요? 일반적인 이 민의에 좀 부합하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른바 얘기하는 숱하게 얘기하는 국정기조의 변화라는 이런 걸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영수회담 4월 29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별로 국정기조의 변화가 안 느껴진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지지율 또 안 오르고. 뭘로 싸웁니까? 저기서 여권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민정수석실도 생기고 다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지지율이 받쳐주면 해나갈 수 있다고요. 지지율을 어떻게 받쳐줍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합해야죠. 그렇다면 민정수석도 좀 검사 아닌 사람은 또 하고 이래야지 변화가 있다고 느껴질 텐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 걱정한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참 딱해요. 아니 뭘로 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석수도 적고 그리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여전히 국정기조의 변화가 당정력이 안 바뀐 것 같고 뭘로 하려고 참 답답하고 좀 궁금해요. 제가 오히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민주당의 대여 메시지 강약 정도가 대통령 지지율과 또 반대로 당연하죠. 조정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근데 2020년도 예, 총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잖아요. 2년 후에 정권 뺏겼어요. 그러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민주당이 그 100석을 썼나요? 그 2020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입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해봐야죠. 그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법을 독주하다시피 하니까 심판받은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독선적인 데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가서 쓴 게 뭐냐면은 현충가서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 그럼 민생국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별법 하겠다. 뭐 8개 거부권에 대해서 무조건 다 재생. 그게 민생이랑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라고 공격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을 살리겠다라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뒤에 백보드에 나온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일단은 민생 입법을 포함해서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에 힘을 실어두고 그리고 나서 하더라도 저 부분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 문제를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민생 문제를 풀겠다가 나와야지 국민들이 그래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너무 쉽게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민생국회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민생국회가 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예. 야당에다가. 민주당의 뭐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 여당 하기 나름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황 봤고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씩 전열 정비를 하면서 수습책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취임 일성으로 이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그 배경이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오늘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을 한다든지 또 네. 진보 쪽의 정책이나 정강을 우리 거와 같이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했는데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지지도 못 받고 진보 쪽의 진지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예, 김 교수님, 네. 지금 이 보수 정당 쇄신 재건 이게 지금 화두인데 네네. 사실 이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전당대회 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상세한 얘기들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수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보수 지지층들이 이 문제 때문에 좀 분열된 측면이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잡아가야 그거는 뭐 될까요? 언론에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수의 정체성이 지금 뭐 얘기하는 자유라든지 성장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안보라든지 그게 무너진 적이 있나요? 이 정부 들어와서? 아니죠. 보수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미숙하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뜻한 보수의 길을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을 같이 하면서 따뜻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2000년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포용적 보수기를 가겠다. 핵심은 보수 가치의 재정립이 아니에요. 보수가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도랑 서민적 보수를 간다든지 도덕적 보수를 간다든지 포용적 보수를 간다든지 이게 핵심인 거지. 무슨 뭐 보수의 정체성을 뭐 재정립을 하고 이거는 너무나 판에 박힌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따뜻한 보수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는 여건이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보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정당의 역사가 꽤 긴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어떻게 황우려 위원장의 이 발언이 대단히 저는 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쪽 인사영입했다는 게 아마 김경렬 비대위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낙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진보 쪽 인사 대거 영입에서 졌다. 보수 정체성이 확립 안 됐다. 이거 진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이 황우려 비대위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 룰도 지금 얘기 나오다가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요.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보수의 정체성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아니, 지금 보수의 정체성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진단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어팔당이란 분이. 전 답답. 이 발언 자체가 이 도대체 이 선거의 참패 때문에 들어온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 물론 나머지 관리형 실무형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황우려 위원장이 관리형 혁신을 왔다 갔다 하겠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비대위의 역할 이거 별로 기대할 거 없지 않나. 그래서 빨리 이런 생각 버리고 낙선인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도로 외연 확장 수도권 거의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다는 이탈한 적이 말씀이죠. 없잖아요. 김 교수님 잘 얘기했잖아요. 예, 김 교수님 그렇게 이탈한 게 뭐 말씀하셨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진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모릅니까? 이건 모르는 건요. 지금 이 당선자들 중에 일부겠습니다만 황우려 위원장만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진단을 합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좀 개인적으로. 예, 지켜보도록 하죠. 아니 예. 집권당이 예, 선거에서 말씀하십시오. 승리하고 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비대위 체제를 4번 만드는 정당이 비정상이잖아요. 대통령실이 정당, 특히 집권당을 수직적으로 통치하면서 올 수 있는 문제가 핵심인 거지 무슨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게 지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드는 것이 보수 정당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중간에 영상 나갈 때 두 분께서 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고 아쉬워하셨는데 이 시간이 좀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써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최창열 용인대학교 특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